몽골 초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키릴 문자를 쓰는 나라, 러시아어가 제2 언어였던 땅, 영어도 중국어도 아닌 언어가 대학 강의실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케이팝 팬들의 취미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울란바토르 대학가에선 그 언어가 영어 다음 선택지로 올라섰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유였습니다. 재미가 아니라 효율, 감성이 아니라 구조. 학생들은 이 문자가 발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몽골 초원에서 벌어진 한글 확산의 충격 실화 시작.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 외국어학부 소속이고 올해로 교단의 선지 9회째입니다. 제 수업은 주로 영어 회화와 문법을 다루는데 학생 대부분은 키릴 문자를 모국어로 쓰는 몽골인들이죠. 영어는 이들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알파벳 26자를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발음 기호를 따로 배워야 하며 단어를 보고도 어떻게 읽는지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당황했습니다. 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읽는 방식이 독특했거든요. 철자를 하나하나 키릴식으로 변환해서 발음하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튜던트를 읽을 때 S, T, U, D, E, N, T를 각각 키릴 문자 발음으로 대입하려 하는 거죠. 당연히 실제 발음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몽골의 언어 환경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몽골어는 원래 위구르식 몽골 문자를 썼지만 2940년대 소련의 영향으로 키릴 문자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몽골인들은 러시아어와 같은 문자 체계를 사용합니다. 다만 몽골어와 러시아어는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문자만 같을 뿐이죠. 이런 배경 때문에 몽골 학생들에게 외국어 학습은 늘 이중의 장벽이 있습니다. 새로운 문자 체계를 익히는 것, 그리고 그 문자와 발음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영어의 경우 이 두 번째 장벽이 특히 높습니다. 같은 철자가 단어마다 다르게 발음되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3년 전쯤부터 수업 시간에 이상한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 한국어는 글자를 보면 바로 읽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처음엔 케이팝 팬인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한 학기에 서너 번씩 반복됐습니다. 학생마다 표현은 달랐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한글은 발음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이건 정말인가요? 저는 한국어 전공자가 아닙니다. 영어 교육이 제 분야죠. 그래서 처음엔 정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몽골 대학가의 분위기를 떠올려 보면 외국어 선택은 꽤 실용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나 러시아어가 그 다음 선택지였죠. 중국은 몽골의 최대 교역국이고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요. 일본어도 꾸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장학금 프로그램이나 취업 연계 때문이었죠. 그런데 한국어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선택 과목으로는 있었지만 대부분 문화, 콘텐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듣는 교양 수업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진지한 언어 학습이라기보다는 취미에 가깝다는 인식이었죠.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음악이 인기 있으니 한국어에 관심 갖는 학생이 있겠지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가을 학기 즈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한국어를 복수 전공하거나 부전공으로 신청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늘었거든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 40명 중 8명이 한국어 관련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한국어를 선택했냐고 물었습니다. 예상했던 답은 드라마가 좋아서 아이돌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물론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다고 들었어요. 영어보다 규칙이 명확하대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언어학습에서 쉬운 언어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니까요. 하지만 학생들이 말하는 쉽다의 의미가 제가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문자와 발음의 일치성이었습니다. 영어는 글자를 봐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글은 글자가 곧 발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한글의 구조에 대해 진지하게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치면서 늘 같은 문제와 마주합니다. 학생들이 단어를 읽지 못하는 겁니다. 철자는 외웠는데 발음을 모릅니다. 발음 기호를 가르쳐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결국 수업 시간마다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읽어주고 학생들은 그걸 귀로 듣고 외우는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이게 몽골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영어는 원래 철자와 발음 사이의 괴리가 큰 언어입니다. 하지만 키릴 문자를 쓰는 몽골 학생들에게 이 괴리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키릴 문자는 비교적 발음과 철자가 일치하는 체계거든요. 몽골어를 키릴 문자로 쓸 때 대부분의 글자는 하나의 소리를 나타냅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 기본 원칙은 보이는 대로 읽는다입니다. 그래서 몽골 학생들은 문자란 원래 발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자랍니다. 그런데 영어를 배우면 이 인식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제가 수업에서 자주 쓰는 예시가 있습니다. though, through, thought, tough입니다. 네 단어 모두 어우라는 철자를 포함하고 있죠. 하지만 발음은 전부 다릅니다. 오, 우, 오, 어프. 학생들은 이걸 보고 당황합니다. 왜 같은 글자가 다르게 소리 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발음 기호를 가르칩니다. 국제음성기호, IPA라고 불리는 체계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IPA 자체가 또 다른 문자 체계를 배우는 것과 같으니까요. 학생들은 영어 알파벳을 배우고 그 알파벳의 발음을 알기 위해 IPA를 배우고 IPA의 기호를 또 외워야 합니다. 삼중의 학습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2022년 봄 학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중 한 명이 과제를 제출하면서 흥미로운 메모를 남겼습니다. 영어 단어 옆에 한글로 발음을 적어놓은 거였습니다. student 옆에 student라고 쓰여 있었고 beautiful 옆에는 beautiful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자기만의 메모 방식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수업에서 다른 학생들의 노트를 살펴보니 비슷한 방식을 쓰는 학생이 여럿이었습니다. 왜 한글로 발음을 적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IPA보다 한글이 더 직관적이에요. 한글은 소리를 조합하는 방식이라서 영어 발음을 옮겨 적기 좋아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학생들은 한국어를 전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어 전공 학생들이었죠. 그런데 영어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 한글을 도구로 쓰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방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퍼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누가 공식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에게서 한글 읽는 법을 배웠고 그걸 영어 학습에 적용한 겁니다. 저는 이때부터 한글의 구조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발음 기반 문자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지는 몰랐죠.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글은 15세기에 조선의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입니다. 중요한 건 창제 원리였습니다. 한글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자음을 만들었고 천지인 삼재의 원리로 모음을 설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처음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노트를 보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하나의 음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음절은 거의 예외 없이 표기된 대로 발음됩니다. 예를 들어 가는 기역과 아의 조합입니다. 읽을 때도 그냥 가입니다. 강은 기역, 아, 니응의 조합이고 읽을 때도 강입니다. 영어처럼 같은 철자가 단어마다 다르게 발음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을 발음 표기 도구로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분해하고 조합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의 발음도 비교적 정확하게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영어의 특정 발음은 한글로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죠. 하지만 IPA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느껴진다는 게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현상을 관찰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몽골 학생들에게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발음을 시각화하는 도구였습니다. 외국어 학습의 보조 수단으로 한글이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2022년 후반부터 이 현상은 더 두드러졌습니다. 영어 수업에서 한글 발음 표기를 쓰는 학생 비율이 체감상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중 상당수가 한국어 수업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순서였습니다. 한국어에 관심이 있어서 한글을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한글의 발음 표기 기능이 유용해서 배웠고 그러다 보니 한국어 자체에도 관심이 생긴 겁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키릴 문자권에서 자란 학생들은 문자와 발음의 일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영어를 배우면서 그 당연함이 깨지고 학습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글은 익숙한 원리를 되찾게 해주는 문자였습니다. 보이는 대로 읽는다는 원칙 말입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한글 학습이 대학 전체로 퍼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일부 학생들 사이의 현상이었죠. 하지만 분명한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어 교사인 제가 한글에 대해 질문받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이 흐름은 곧 교실 밖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봄, 저는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신입생들이 강당에 모여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서 소규모 그룹이 모여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한 학생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글 자모가 표시되어 있었고 학생은 각 글자의 발음을 하나씩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동아리 활동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친구들이 배우고 싶다고 해서요. 한글 읽는 법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글 읽는 법만.
이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어 전체가 아니라 문자 체계만 배우겠다는 거였죠. 저는 왜 한국어가 아니라 한글만 배우느냐고 물었습니다. 학생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글만 알면 어떤 한국어 단어든 읽을 수 있잖아요. 뜻은 몰라도 발음은 할 수 있어요. 영어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 대화를 통해 저는 학생들 사이에서 한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언어가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발음을 해독하는 열쇠 같은 것이었죠. 이 현상이 교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의 한 서점에 들렀다가 언어학습 코너를 지나게 됐습니다. 영어 교재가 가장 많았고 중국어와 러시아어 교재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교재 섹션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커져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교재의 종류였습니다. 한국어 회화책이나 문법책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글 속성 마스터, 일주일 만에 한글 읽기, 한글 발음 완전 정복 같은 제목의 얇은 책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전체가 아니라 한글 문자 학습에만 초점을 맞춘 교재들이었죠. 서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책이 잘 팔리냐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려는 건 아닌데 한글은 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현상의 배경이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물론 한국 문화 콘텐츠의 인기가 기반이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어 전체를 배우려 하지 왜 문자만 따로 배우려 할까요? 답은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찾았습니다. 2023년 가을 학기,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한글은 알아두면 여러모로 편해요. 한국 제품 설명서도 읽을 수 있고, 노래 가사도 따라 읽을 수 있고, 영어 발음 메모할 때도 쓸 수 있잖아요. 이 학생의 말에서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한글의 실용성이었습니다. 완전한 언어 습득이 아니라 제한적이지만 즉각적인 활용 가능성. 학생들은 적은 투자로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학습을 원했고, 한글이 그 조건에 맞아떨어진 겁니다. 영어와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영어를 읽으려면 수천 개의 단어별 발음 규칙을 익혀야 합니다. 반면 한글은 24개의 기본 자모만 익히면 이론상 모든 한국어 단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뜻을 이해하려면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지만 읽는 것 자체는 가능해집니다. 이 효율성이 몽골 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특히 외국어 학습에 지쳐있는 학생들에게요. 몽골의 교육 환경을 이해하면 이 현상이 더 선명해집니다. 몽골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 언어를 접합니다. 모국어인 몽골어, 과거 공용어였던 러시아어, 그리고 국제 공용어인 영어, 여기에 최근에는 중국어까지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개의 언어를 동시에 접하면서 잘하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또 하나의 완전한 언어를 배우라고 하면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문자 체계만 배우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글 자모를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집중하면 며칠이면 됩니다. 학생들은 이 짧은 시간 투자로 새로운 도구를 얻게 되는 셈이죠. 2023년 후반부터 저는 대학 내에서 비공식적인 한글 학습 모임이 생겨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정식 동아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가르쳐주는 형태였죠. 한국어를 전공하는 선배가 후배들에게 한글 읽는 법을 알려주고 그 후배들이 또 다른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모임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한국어 회화나 문법은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글 읽기에만 집중했죠. 목표가 한국어 유창성이 아니라 한글 해독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모임에 몇 번 초대받아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 교사인 제가 왜 초대됐냐고요. 학생들이 한글로 영어 발음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어 소리를 어떤 한글로 옮기면 가장 비슷한지 그런 질문들이었죠. 그 자리에서 저는 역설적인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한글의 유용성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창의적인 학습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이 시기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한글 학습 콘텐츠 소비였습니다. 몽골 학생들이 유튜브나 틱톡에서 한글 학습 영상을 찾아보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한글을 이틀 만에 배우는 법이나 한글 자모 완벽 정리 같은 짧은 영상들이 인기였습니다. 이런 영상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를 강조한다는 점이었죠. 자음은 발음할 때 혀와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모음은 체계적인 원리로 설계됐다. 그래서 배우기 쉽다. 이런 설명들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서점으로, 비공식 모임으로, 온라인 공간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제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23년 말,
저는 학회 참석차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방문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 영어 교육자들이 모이는 연례 행사였죠.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교사들이 각자의 교육,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발표 세션 사이 휴식 시간에 카자흐스탄에서 온 동료 교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도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죠. 수업 중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저는 몽골 학생들이 한글로 영어 발음을 표기하는 현상을 언급했습니다.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꺼낸 화제였죠. 그런데 그분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한국어 전공 학생들이 다른 학과 친구들에게 한글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몽골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인 줄 알았는데 카자흐스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대화를 이어가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카자흐스탄도 키릴 문자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와 함께 키릴 문자가 공식 문자 체계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카자흐스탄 학생들도 몽골 학생들과 비슷한 언어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문자와 발음의 일치를 당연하게 여기는 환경에서 자랐다는 점에서요. 그분이 알려준 바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몇몇 대학에서도 한국어 강좌 수강생이 꾸준히 늘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건 수강 동기였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시작한 학생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한글의 문자 체계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배우기 쉽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다는 말이 돌더라고요.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다. 이 표현이 몽골에서도 똑같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한글에 대한 비슷한 인식이 형성되고 있었던 겁니다. 학회에서 만난 우즈베키스탄 교사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의 대답도 비슷했습니다. 타슈켄트에서도 한국어 학원이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러시아어 학원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영어 다음으로 한국어가 인기예요.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대 초반에 키릴 문자에서 라틴 문자로 공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키릴 문자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철자 발음 불일치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죠. 저는 이 대화들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에 대한 관심이 몽골만의 현상이 아니라 키릴 문자권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모두 문자와 발음의 일치에 익숙한 언어 환경이었고 영어 학습에서 철자 발음 괴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알마티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이 현상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검색해봤죠. 찾아보니 흥미로운 흐름이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국어 교육 기관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대학 내 한국어학과 신설, 세종학당 개설, 민간 한국어 학원 증가 등의 소식이 있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학습자들의 연령대였습니다. 예전에는 취업이나 유학을 목표로 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학습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그러니까 대학생과 고등학생 연령대의 학습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연령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를 가장 활발하게 소비하는 세대라는 점이죠.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웹툰. 이런 콘텐츠들이 한국어에 대한 초기 관심을 불러일으킨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관찰한 바로는 문화 콘텐츠는 시작점일 뿐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한글 학습을 지속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문자 체계의 논리성과 효율성이었죠. 2024년 초,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중앙아시아의 외국어 교육 동향이었습니다. 여러 발표 중 하나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에서 온 연구자의 발표였는데 중앙아시아 대학생들의 외국어 선택 요인 분석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발표 내용 중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대학생들이 외국어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 순이었죠. 첫 번째는 예상대로 취업 연계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 콘텐츠 접근성이었고요. 그런데 세 번째가 의외였습니다. 학습 효율성이었습니다. 학습 효율성이랑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얼마나 빨리 기초 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이 항목에서 한국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발표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한국어가 아니라 한글이죠. 문자 습득에 걸리는 시간이 다른 언어에 비해 현저히 짧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발표자에게 질문했습니다. 한글의 학습 효율성이 실제로 학생들의 언어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고요. 발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문조사에서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들 중 상당수가 문자 체계의 단순함을 이유로 꼽았어요. 영어나 중국어에 비해 초기 장벽이 낮다는 인식이 있죠. 이 세미나를 통해 저는 제가 교실에서 관찰한 현상이 더 넓은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몽골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공통 분모는 두 가지였습니다. 키릴 문자권이라는 언어적 배경, 그리고 한글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언어학습의 구조적 조건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흐름이었습니다. 2024년 3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영어 회화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과 사무실에서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학기 외국어 선택 과목 등록 현황이 예년과 다르다는 거였죠. 사무실 직원이 보여준 자료를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어 강좌 등록자 수가 전년 대비 크게 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체감상 눈에 띄는 증가였습니다. 특히 초급 한국어 강좌의 경우 정원을 초과해서 추가 분반을 개설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담당 교수를 찾아가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예전에는 수강생 모집이 걱정이었는데 요즘은 강의실이 부족해요. 왜 이렇게 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의 분석은 제가 관찰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의 효율성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문자만 배우면 읽기는 바로 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졌죠. 그래서 일단 등록하고 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일단 등록하고 본다. 이 표현이 중요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다는 인식이 실제 등록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변화가 우리 대학만의 현상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에서 가르치는 동료들에게 연락해봤습니다. 울란바토르에 있는 다른 대학들, 그리고 지방 도시의 대학들까지요. 답변은 비슷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 수강생이 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대학들에서 증가 폭이 컸죠. 이 시기에 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설문을 해봤습니다. 제 영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 한국어 강좌를 병행하는 학생들에게 왜 한국어를 선택했는지 물었습니다. 복수 응답을 허용했고 약 50명 정도가 응답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한국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있어서였습니다. 드라마, 음악, 영화 등이죠.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답변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글이 배우기 쉽다고 들어서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세 번째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답변을 한 학생들에게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고요. 학생들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한글로 발음을 적으면 영어나 다른 언어의 소리를 기억하기 쉽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관찰했던 한글 발음 표기 현상이 더 넓은 범위로 퍼져 있었던 겁니다. 2024년 5월, 저는 학과 회의에서 또 하나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영어학과에서 한국어학과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 학습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과정이었습니다. 이 논의가 나온 배경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전공하면서 한국어를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으로 선택하는 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두 언어를 함께 배우는 학생들의 요구에 대응하자는 취지였죠. 회의에서 한 교수가 흥미로운 의견을 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의 발음 체계를 먼저 익히고 나면 영어 발음 기호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소리를 분석하는 방식을 한글을 통해 먼저 경험하니까요. 이 의견에 여러 교수가 동의했습니다. 한글 학습이 의문 인식 능력을 높여주고 이게 영어를 포함한 다른 외국어 학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었죠. 물론 이건 학술적으로 검증된 주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는 변화였습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이 발음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해진다는 관찰이죠. 이 시기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의 한국어 학원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겁니다. 예전에는 영어 학원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국어나 러시아어 학원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어 학원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런데 2024년 들어서 한국어 학원 간판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학가 주변에 집중적으로 생겨났죠. 학원들의 광고, 문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 일주일 완성, 한글 속성 과정, 발음 기초 마스터 같은 문구들이었습니다. 이 학원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한국어 전체를 가르치는 종합 과정도 있었지만 한글 읽기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단기 과정이 인기였습니다. 수강료도 저렴했고 기간도 짧았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이런 학원 중 한 곳을 방문해봤습니다. 원장에게 수강생 현황을 물었죠. 원장의 대답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글 기초 과정이 가장 인기예요. 수강생 절반 이상이 이 과정만 듣고 끝내요. 한국어 회화까지 가는 사람은 3분의 1 정도죠. 한글만 배우고 끝내는 학생이 절반 이상. 이 숫자가 한글에 대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학생들에게 한글은 한국어의 입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완결된 학습 목표였던 겁니다. 2024년 중반,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종합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글이 몽골에서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언어 학습의 새로운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화 콘텐츠가 불씨를 당겼지만 불을 키운 건 한글 자체의 구조적 장점이었습니다. 숫자들이 이 변화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의 수강 신청 현황, 학원의 수강생 구성, 학생들의 학습 동기,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2024년 6월, 학기 말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 회화 시험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의 발음을 점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학생들의 영어 발음이 전반적으로 나아져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발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단어를 읽을 때 망설임이 줄었고 새로운 단어를 접했을 때 추측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원인이 궁금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영어 발음 연습을 특별히 많이 했느냐고요. 한 학생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로 발음을 적어두면 나중에 혼자 연습할 때 편해요. 발음 기호보다 직관적이거든요.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에서 한글 자모를 배우면서 소리를 분해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영어 소리도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학생들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한글 학습이 영어 발음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제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물론 이건 학생들의 주관적인 체감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동료 교사들에게도 비슷한 관찰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다른 교사 3명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2명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어를 병행학습하는 학생들이 발음 관련 과제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는 거였죠. 한 동료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은 소리를 글자로 옮기는데 거부감이 없어요. 영어 발음 기호를 가르칠 때도 더 빨리 적응하더라고요. 이 현상이 학생들 사이에서만 화제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2024년 여름, 몽골의 한 온라인 매체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대학생들 사이에서 한글 학습이 유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는 몽골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배경으로 언급됐지만 기사의 초점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을 외국어 학습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기사에는 몇몇 학생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고 들었어요. 배워보니 정말 그랬어요. 글자를 보면 발음이 바로 떠올라요.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한글로 발음을 적어두면 도움이 돼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하고 있어요. 이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댓글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죠.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고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쪽에서는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글이 정말 배우기 쉽다. 한국 문화가 인기 있으니 당연한 현상이다. 젊은 세대가 실용적인 선택을 한다는 증거다. 회의적인 쪽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다. K-팝 열풍이 식으면 관심도 줄어들 것이다. 한글만 배워서 뭘 하겠느냐. 저는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관찰한 바로는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을 선택하는 이유가 감정적 호감만이 아니라 실용적 판단에 기반하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가을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새학기 첫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배우고 있느냐고요. 40명 중 12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중 9명이 한국어였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비율은 훨씬 낮았습니다.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배우는 학생 자체가 적었고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은 2~3명 정도였죠.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 뭐냐고요. 9명 중 7명이 같은 답을 했습니다. 한글 읽기요. 반대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답변은 다양했습니다. 문법, 존댓말, 어휘 등. 하지만 한글 읽기가 어렵다고 답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답변들이 한글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한국어라는 언어 전체에서 한글은 가장 낮은 진입 장벽을 가진 부분입니다. 학생들은 이 낮은 장벽을 통해 한국어에 발을 들여놓고 그 후에 더 어려운 부분들과 씨름하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 또 하나 흥미로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배우지 않는 학생들 중에서도 한글을 읽을 줄 아는 학생이 늘어난 겁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수업 안 들어요. 하지만 한글은 읽을 줄 알아요.
친구한테 배웠거든요. 한국어를 모르는데 한글을 읽을 줄 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습니다. 학생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노래 가사 읽을 때 써요. 뜻은 모르지만 발음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 단어 발음 메모할 때도 쓰고요. 한글이 한국어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도구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언어학습 역사에서 이런 현상이 흔한 건 아닙니다. 보통 문자는 특정 언어에 종속된 것으로 인식되니까요. 하지만 한글은 그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한글의 독특한 위치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글은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설계 원리가 워낙 보편적이어서 다른 언어의 소리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보편성이 몽골 학생들에게 발견된 거였죠. 2024년 10월, 저는 대학에서 열린 외국어 교육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행사인데 이번에는 주제가 달랐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외국어 학습 전략이라는 큰 주제 아래 여러 세션이 진행됐죠. 저는 영어 교육 관련 세션의 발표자로 참여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다른 세션들을 둘러봤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동아시아 언어학습의 새로운 동향이라는 제목의 세션이었죠.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교육을 다루는 발표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관련 발표를 들었습니다. 발표자는 우리 대학 한국어학과 교수였습니다. 발표 내용 중 몇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발표자는 최근 몇 년간 한국어 학습자 구성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문화 콘텐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드라마 대사를 이해하고 싶다. 아이돌 노래 가사를 알고 싶다. 이런 동기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유형의 학습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한글의 문자 체계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는 학생들이요. 이들은 처음부터 한국어 전체를 배우려는 게 아니라 한글이라는 문자 시스템을 이해하고 싶어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가 한국어 학습으로 확장되는 경로를 밟죠. 발표자는 이 현상을 문자 중심 언어 학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통적인 언어 학습이 어휘와 문법 중심이었다면 이 새로운 접근법은 문자 체계의 이해에서 시작한다는 거였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청중이 질문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몽골에서만 나타나는 건가요? 발표자의 대답이 흥미로웠습니다. 아니요. 중앙아시아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키릴 문자를 사용하는 언어권이라는 점이죠. 이 지역 학습자들에게 한글의 발음 기반 설계가 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관찰해온 현상이 더 넓은 맥락에서 인식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현장 교사의 개인적 관찰이 아니라 학술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심포지엄 후 저는 발표자와 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영어 수업에서 관찰한 현상들을 이야기했죠. 학생들이 한글로 영어 발음을 표기하는 것, 한글을 배운 학생들의 발음 감각이 향상되는 것 같다는 점 등이요. 발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흥미로운 건 이게 의도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죠. 학생들이 스스로 한글의 활용법을 발견한 거예요. 스스로 발견했다. 이 표현이 핵심이었습니다. 누군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한글의 유용성을 찾아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또래 사이에서 퍼져나간 거죠. 2024년 11월, 저는 또 다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언어학습 자료를 찾다가 새로 들어온 책들을 발견한 겁니다. 한글로 배우는 영어 발음, 한글 의문 체계의 이해, 문자와 소리의 관계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사서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책들이 새로 들어온 거냐고요. 사서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학생들 요청이 있었어요. 한글의 원리를 설명하는 책을 구해달라는 요청이요. 한국어 교재가 아니라 한글 자체에 대한 책을 원하더라고요. 한글 자체에 대한 책. 이 요청이 학생들의 관심사를 보여줍니다. 한국어라는 언어가 아니라 한글이라는 문자 시스템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책들 중 하나를 빌려서 읽어봤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 자음과 모음의 설계 논리, 음절 구성 방식 등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저도 몰랐던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 자음은 발음할 때 혀와 입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점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이은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을 다문 모양. 이런 식으로 글자의 형태가 발음 방식을 시각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리를 알고 나니 학생들이 왜 한글에 끌리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발음과 철자가 일치하는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발음의 원리를 글자 자체에 담고 있는 문자였습니다. 소리를 보는 문자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이 시기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한글의 설계, 원리를 알게 되면서 경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글이 그냥 간단한 문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리를 알고 나니까 엄청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더라고요. 500년 전에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놀라워요. 이 학생의 반응은 많은 학생들의 반응을 대표합니다. 쉽다 해서 정교하다로 인식이 바뀌는 거죠. 이 인식 변화가 한글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말,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변화의 규모를 실감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글은 K-팝 팬들의 취미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어학습의 새로운 도구로, 그리고 인류의 지적 유산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누군가 위에서 주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또래끼리 공유하고, 교사들이 현장에서 관찰하고, 학계가 논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 변화였죠. 2025년 3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9번째 해를 맞이하는 영어 교사로서 첫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기 전 복도에서 학생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한국어 수업 신청했어. 나도 한글부터 배운대. 이제는 익숙한 대화였습니다. 첫 수업에서 저는 늘 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 있느냐고요. 손을 든 학생 수를 세어봤습니다. 45명 중 16명이었습니다. 그중 11명이 한국어를 선택했다고 답했습니다. 4년 전 제가 이 질문을 처음 던졌을 때는 2~3명에 불과했습니다. 변화의 폭이 이 숫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영어 발음 연습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러 온 거였죠. 대화를 나누다가 그 학생이 한국어도 배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왜 한국어를 선택했냐고 물었습니다. 학생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글이 배우기 쉽다고 해서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시작했는데 배우다 보니 한글이 단순히 쉬운 게 아니라 엄청 잘 설계된 문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어 자체도 더 배우고 싶어졌어요. 쉽다 해서 잘 설계됐다로. 이 인식에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걷는 경우였습니다. 낮은 진입 장벽으로 들어와서 깊은 존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저는 이 학생에게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게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됐느냐고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히요. 예전에는 영어 단어를 보면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발음 기호도 잘 안 외워지고요. 그런데 한글로 발음을 적어두니까 나중에 혼자 복습할 때 편해요. 그리고 한글 배우면서 소리를 분석하는 연습을 했더니 영어 소리도 더 잘 구별되는 것 같아요. 이 학생의 말은 지난 4년간 제가 관찰한 현상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영어 학습의 보조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글 학습이 의문 인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요. 2025년 5월, 저는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대학 외국어학부에서 새로운 교양 강좌를 개설한다는 거였습니다. 문자 체계 이해라는 제목의 강좌였죠. 세계 여러 문자 체계를 비교 분석하는 수업인데 한글이 중요한 사례로 다뤄질 예정이었습니다. 이 강좌의 개설 배경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문자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이죠. 한글을 계기로 문자라는 것 자체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생긴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왜 어떤 문자는 발음과 일치하고 어떤 문자는 그렇지 않은지, 문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질문들이요. 강좌 담당 교수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이 학생들에게 문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어요. 예전에는 문자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한글을 접하면서 문자도 설계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건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인식 변화예요. 문자도 설계될 수 있다. 이 깨달음이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쓰는 도구가 아니라 문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사례가 된 거죠. 저는 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몽골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물론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초기 관심을 불러일으킨 건 맞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지속되고 확산되는 이유는 문화 콘텐츠만이 아닙니다. 한글 자체의 구조적 장점이 키릴 문자권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글은 한국어 학습의 입구를 넘어서 독자적인 도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지 않으면서 한글만 읽을 줄 아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한글은 발음을 시각화하는 보편적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이 현상은 학생들의 자발적 발견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기관의 홍보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한글의 유용성을 찾아내고 또래에게 공유한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 변화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한글에 대한 인식이 쉽다 해서 정교하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우기 쉬운 문자로 접근했다가 원리를 알게 되면서 과학적으로 설계된 체계로 존중하게 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지적 경탄입니다.
저는 영어 교사입니다. 한국어 전문가가 아니죠. 하지만 지난 4년간 교실에서 벌어진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글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학생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셈이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500여 년 전 한글을 만든 사람들이 지금 몽골 초원의 대학 강의실을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자신들이 만든 문자가 한국어를 넘어서 외국어 학습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걸 안다면요. 아마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글은 애초에 배우기 쉬운 문자를 목표로 만들어졌으니까요. 백성들이 쉽게 익혀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설계 철학이 500여 년이 지난 지금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도 통하고 있는 겁니다. 몽골 초원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글은 더 이상 한국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소리를 보는 방법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